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필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서도 하신 분 계세요? 저도 아직 못했습니다. 글을 쓰는 예법 또 도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또 경전에 나와 있는 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엄까지 16편의 우리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시, 이 공부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법을 오늘 공부하면 동경대전에 나와 있는 16편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6편의 시를 쓰신 대신사님을 시인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필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또 시인이자 이제 서예가 종합 예술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수은의 시는 크게 덕도에 대한 이제 굳은 결심과 시천주를 나타내고 깨달음을 통한 지상 신선을 보여주며 새날의 지상 천국을 풀어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봤고요. 1862년 그러니까 포덕 2년 11월에 수은 대신사께서는 이제 제자 최중혜를 대동하고 용담정을 떠나서 동지 섣달 서남풍을 헤치면서 이제 남도로 향하게 되지요. 12월 중순에 남원에 당도해서 남원성 밖 이제 교롱 산성 안에 있는 언저감에 이제 은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신사께서는 밤이 깊어 외로이 이 등불을 밝히고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어진 친구들, 제자들을 생각하고 또 처자를 생각하며 또 도의 앞날을 걱정하곤 했습니다. 1863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이제 동학에 대한 이제 본체에 대한 핵심을 밝히는 이제 논학문 또 도수사, 수덕문 이런 이제 여러 경전을 이제 언적암에서 짓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적암을 경전의 이제 성지로 불러도 아무런 이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은 대신사께서는 언적암행은 전라도의 동학을 포득하는 이제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이면 뒷산에 올라 검결을 부르고 건물을 주신 것은 도의 기상이 천지간에 깊숙이 이제 깃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0월 중순에 용담정을 떠나서 동해 지방을 순행하다가 11월 9일에 이제 흥해 매곡 손봉조 집에 응거하면서 이 필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글씨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결실을 짓는 등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다가 12월 30일에는 교단 최초의 조직 체계로 접제도를 창시하시고 16명의 접주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 접주제도는 교도를 한 40호에서 50호 정도로 이렇게 묶어서 접주가 교도하게 하는 것이죠. 훗날 저희들이 동학혁명 당시에
기포를 하는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연원제로 이어져 와서 우리 천도교의 원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영토학자로서 이제 지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탐구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최초의 동학농민혁명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무장 기포가 최초고 또 그때가 시작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지요. 전봉준 장군이 이 표고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동학혁명을 전개하기 전에 10일 전에 1894년 3월 8일 혁명의 불길이 올린 것이 이 충남 금산이라는 것을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후의 그 항쟁지가 일본 군들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마지막 항복하는 그 전투지가 바로 금산의 대둔산 전투가 마지막 전투인 것도 이제 안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때 금산의 동학혁명을 이끄신 분이 조재벽 연원입니다. 그때 우리 해월 선생님께서도 다녀가시고 긴밀하게 내통을 하시고 또 전봉준 장군하고도 연결이 되었던 분이지요. 그래서 일부 금산에 농민혁명 기념 사업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재벽에 대해서 좀 연구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조재벽의 금산 기포 봉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동학농민전쟁 전체를 봐야 되는 그 첫 시발점으로 봐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산에 10년을 거주를 했는데 바로 첫 기포지가 금산군 재원면 재원장터였습니다. 그 재원장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알려진 것은 재원역이 있던 자리가 지금 이제 금산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포를 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려지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만은 어디 안내판 뭐 표지 하나, 표만 하나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금산에 있을 때는 사실 이런 데 대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금산에 그때 있을 때 내가 좀 공부 좀 더 해가지고 그런 것 좀 찾아다니고 기록을 좀 찾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 제가 며칠 전에 저희들 종합대학원에서 과제를 제출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청남도 금산군 재원면 재원리 208번지가 바로 금산 재원 기포 장소로 제가 이렇게 뭐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의 이제 지명과 역사,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중국 가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삼국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삼국의 전쟁이 가보 농민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에시의 섬 하나를 전체로 중국 가보 농민전쟁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호를 장저민 전 국가 주석이 쓰고 거기에 북양 함대, 일본에 격침되었던 함대를 건져서 그걸 통째로 전시를 하면서 1년에 140만 명이 관광객이 와서 패한 전쟁, 자기들도 중국은 인정합니다. 패한 전쟁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패했는데 우리 중국은 영원히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힘을 갖춰서 세계 1등 국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국 가보 농민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청일 전쟁이죠. 그거와 우리 농민혁명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그 당시에 우리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연관해서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이런 이제 식견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같이 우리 정부도 그냥 혁명관 세우고 기념관 세우고 또 뭐 동학 기념일 정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학 농민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된다. 또 우리 이 천도 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우리 천도교회 표 활동이고 우리 천도 교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필법 저는 한 번도 서예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점 하나 찍을 줄도 모르죠. 서예에서 점 하나 찍는 것도 외법이 있고 순서가 있고 다 방법이 있고, 또 상점 위에 점 찍는 거와 또 좌하점에 찍는 거와 또 우측에 찍는 그 점에 점 하나 찍는 방법들도 다 틀리는데, 우리 대신사께님께서는 이제 필법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수련을 하는 이제 과정을 저희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이 필법은 포덕 4년 1863년 3월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자의 8행의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래서 글씨는 외로부터 옛날부터 선비들이 수련을 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죠. 마음을 준비하고 먹을 갈며 글씨 쓰는 과정이 이제 흐트러진 심신을 이제 바로 잡는데 좋다. 그래서 지금도 서예는 하나의 수련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또 천도교에서도 수련 방법 중에 하나로 아직도 이 필법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덕문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우리 도에 행하며 붓을 들어 글을 쓰니 사람들이 왕이지의 필적인가 의심을 하고, 이런 또 대목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높아 신통육의 도통일세, 이렇게 도수사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필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동진의 서예가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성으로 글씨의 성인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서를 특히 잘 썼는데 해서나 행서나 초서 이제 삼체를 예술적으로 이제 표현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필법에서도 우리 대시선님께서 황희지를 닮아야 된다,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지의 필체는 전하하고 힘차고 또 그 기속적인 기품이 높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가보 농민 전쟁 기념관이 있는 그 산동성 이제 임기현에 가면 이 왕이지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 필체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름답도다 우리 도에 행하며 붓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왕의 필적이라 의심하고, 다음에 신통육의 도통일세 했습니다. 육예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기법들을, 이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공자도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이 유계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계는 이제 중국 그 주나라 때 행해지던 이제 교육 과목이죠, 과목. 그래서 6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악, 사, 서, 수 등 6종의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이제 우리 서예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는 예용을 얘기하고, 악은 음악이고, 사는 궁술, 활 쏘는 것이고, 은은 마술입니다. 말 타는 기술이죠. 그 다음에 서는 이제 서도, 그 다음에 수는 수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덕과 육행을 합쳐서 경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에서 인물을 선정을 할 때 이 유계를 다투어서 표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인재를 이제 뽑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덕행에 뛰어난 사람은 이제 현자라고 하고, 이 유계에 뛰어난 사람을 능자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중에 한 군데서도 이 유계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 유계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최근에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법 제1행에 보면은, 저희들이 아까 봉독한 1행에 보면은, 수의, 성어, 필법하니, 기리제의 일심이라 했습니다. 닦아서 필법을 이루니 그 위치가 한 마음에 있도다 한 것은 글씨를 쓰는 것과 세상의 일이 결국 하나의 이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제2행에서는 상호, 국지, 목국이니 수부시러 삼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목국을 상징하니 삼절의 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목국은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보면은 동쪽을 이제 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나라를 이제 목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동쪽에 우리나라 조선은 세 번의 이제 위기를 겪는다. 그게 바로 수구부시로 삼절이를 할 때 이 삼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절은 보통 삼절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세 번의 어떤 위기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과 이제 뭐 병자호란과 뭐 일제 강점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자가 구두권을 세 번을 먹었다 하는 뭐 그런 데서 따온 것이라고도 다 얘기합니다만은, 이 구절의 해설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 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예 이렇게 해설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도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수선 3절의 준말이다. 그래서 조조와 그 제자들 세 사람이 뭐 대업을 이룬 그 세 사람을, 탁월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든 작품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도울 선생은 해설을 하면서 대신사께서 도달하고 싶은 그 왕이지의 필법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왕이지의 그 필법을 경지를 담고자 노력하는 대신사님의 그 면모는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뭐 저희들이, 제가 아는 법인 내에서는 저희들 대신사님의 북글씨 작품이 한 점도 지금 전해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많이 하시고 또 글씨도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주로 21자 주문을 많이 쓰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진품 한 점 남지 않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사명에서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얻었는 고로 동방부터 먼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나 학은 동학이다 라고 논학문에 나온 얘기와 뭐 똑같은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애인 심지 부동하여 무리 표어 작제하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음을 어여삐 여겨 글을 쓰는데 안팎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다르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글을 쓸 때도 처음과 마무리를 한결같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5행에서는 안심정기 시액하여 만전제어 1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핵을 시작하니 모든 법이 한 점에 있느니라 얘기를 했습니다. 글씨를 쓰거나 모든 일의 시작점이 중요하다. 시작하기 전에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기운이 바르게 되어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용림이 있으면 일신의 소란도 잇따른 수심정지의 말씀과도 뜻이 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기유어 필요여 마북수도 가야라 했습니다. 먼저 붓끝을 부드럽게 할 것이요 먹은 여러 말을 가는 것이 좋으니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글씨를 쓸 때도 처음 시작할 때 점 하나를 찍어도 한 번에 점을 찍는 게 아니고 붓을 갖다 대고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붓을 틀어서 다시 세워서 내려와서 마무리할 때 다시 붓을 접어서 올려서 채우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과 같이 붓이 딱딱하다든지 마음이 굳으면 점 하나 찍는 것도 제대로 찍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붓글씨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점 하나 찍는 것도 다 서도에 배움이 있고 터득을 해야 점도 하나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붓끝이 부드러워야 모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붓이 아무리 좋아도 먹이 충분치 못하면 제대로 된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글씨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삶에 글씨를 쓸 때도 충분한 실력, 능력,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늘 겸손하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또 깊은 철학적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은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또 목소리 크고 강하고 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립하고 갈등 조장하고 큰 소리 치고 권위와 돈과 그런 세력으로 이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작금 사회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저희 교단도 뭐 똑같다고 봅니다. 이번에 새로운 우리 교령님께서 대화합을 위해서 사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응징을 하고 벌을 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통합을 위해서 사면도 하시고 하는 것은 대신사님의 뜻을 받들어 부드럽게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봤을 때 참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칠행에서는 택지 후이 성자하니 법유 위어 대소이니라 했습니다. 종이는 두터운 것을 택해서 글자를 쓰니 법은 크고 작음에 다름이 또다 했습니다. 종이가 너무 얇으면 먹이 번지고 찢어지게 되죠. 그러면 쓰고 싶은 원하는 글씨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잘나도 그것을 펼 여건,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 크기나 작은 글씨를 쓸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큰 글씨를 쓸 때가 있고 적은 글씨를 쓸 때가 따로 있습니다. 큰 글씨는 큰 글씨대로, 적은 글씨는 적은 글씨대로 그렇게 이치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활에서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일과 작은 일, 또 사소하지만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씨를 이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팔행에서는 선시 위 주정하니 형여 태산 청함이니라 했습니다. 먼저 위엄으로 시작하여 바르기를 주로 하니 형상이 태산의 청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붓끝은 가볍지만은 움직임도 가벼워야 되죠. 그런데 움직임이 너무 가벼우면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붓끝의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움직임의 또 가벼움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한번 움직이면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는 바위 같은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련을 통해서, 필법이라는 수련을 통해서 글씨도 이렇게 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부드럽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큰 가르침입니까? 사실 저도 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필법을 보면서 좀 서도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간절히 했습니다. 생각나기를 제가 젊었을 때 대구에서 재수를 했는데 점심 식사를 먹는데 그 조성여대 교수님하고 늘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루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중에 나이 들고 성공하면 붓글씨를 배우게 서도를 하시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정자를 하고 딱 붓을 두고 글씨는 그 글씨를 쓰는 그 폼 얼마나 멋있느냐. 그게 사나이가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서도를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그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죠. 그런데 이 필법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 야, 진짜 그 교수님 말씀대로 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57년 우리 세 사람
서예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실제 우리 이 중앙총부에서 이런 필법에 의한 서예반을 운영을 한다 하면 저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앙총부에서 지난번에 교육 시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린이날 5월 5일이 아니고 5월 1일 우리 천도교에서 소파 방장원 선생님이 제창한 날이라고 해서 천도교에서 어린이날 행사도 기념 행사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저는 또 오늘 필법과 연관을 시켜봤을 때 어른들은 그날 필법 경연대회하고 어린이들은 유괴대회를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6가지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게 수훈회관 마당에서 이렇게 유괴를 거쳐서 최우수 어린이를 뽑는다라면 최고의 화량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우리 천도교회 중추 인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중앙총부 우리 천도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지나친 기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법의 가르침이요 왕이지나 우리 또 유괴를 그렇게 인재 발굴에 표본으로 삼았던 이유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평론 공부를 한 2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예 그 잡지사에 평론가 신인 공모전이 있어서 출품을 해서 당선이 돼서 이제 평론가로서 제가 또 집평을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우리 14편에 대해서 수훈의 시를 쭉 같이 이 설교 형식을 빌어서 공부를 한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수훈 시론 해서 수훈의 시 세계를 제가 한번 탐색을 했습니다. 최초죠. 그냥 종교가로서 철학자로서 아니면 그런 사상가로서의 수훈 대신사님을 이제 시인으로 보는 이제 그런 시에 대한 지평을 제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천도교회 표고나 아니면 또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훈에 대한 시평가를 했고 앞으로는 우리 역사의식이나 영토 문제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또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바른 소리 또 제대로 소리 사실 있는 그대로 전파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현재와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편견되지 않고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제 눈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평론을 하게 됐고 또 지난번에 유고음을 마지막으로 이 필법은 사실은 생략하고 제가 좀 잘 얘기할 수 있고 잘 아는 내용으로 또 같이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필법은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종합 예술인이에요. 우리 대신사님께서는 시만 그렇게 16편 잘 쓰신 게 아니고 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필법을 이렇게 자세하고 또 수련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짧지만은 시를 남기신 것은 저희들한테 주는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걸 계기로 해서 선생님의 그 수련 방법, 주문도 많이 외워야 되지만은 또 제가 서도를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걸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서도를 하는 그러한 계기로 한번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필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법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 대신사님께서 지으신 그 16편의 시를 이 필법에 따라서 왕이지 필체나 조명부체를 빌려서 평사 나간 기러기가 모래밭에 앉듯이 사뿐히 붓을 잡고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순 대신사님의 시를 제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같이 쭉 걸어놓고 감상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